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대한지역사영양학회 부회장 윤지연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영양 돌봄 는 건강수명업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분들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참석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간극을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영양 불량과 만성질환 악화 등으로 발생하는 노쇠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님과 남인순, 김윤, 서미화, 권향엽, 박희승, 인미애, 장종태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의원님, 진보당 전종덕 의원님,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함께 주최하고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지역사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가 함께 주관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식순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국민의례 이후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드리고 개회사에 이어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식 이후에 2부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영양 돌봄은 건강수명업이라는 정책 토론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 정책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님께서는 행사 중간에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 주관하는 단체의 내빈분들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송진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임상영양학회 주달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영양학회 정자용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급식학회 함선옥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주요 내빈께서 참석하셨으나 뒤에 2부에 또 소개할 자리가 있어서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국회의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오늘 박희승 의원님 보건복지위원님으로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 소속 의원님들과 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의 소속 의원님들이 함께 주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선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영양사협회 그리고 임지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제목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건강수명 5080 함께 여는 국회 토론회 영양 곱하기 돌봄
건강수명업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 제목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에 메시지가 다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보면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기대수명은 82.74세인데 건강수명은 69.89세로 12.85세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그 답이 영양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양사 협회와 또 영양학회와 함께하는 오늘 토론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보건과 영양의 그 분절된 정책을 건강수명이라는 공동 지표로 통합 논의하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는 이제 3월부터 돌봄 통합 지원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해에 이렇게 1월 달부터 이렇게 토론회를 여시게 된 배경에는 이 통합 돌봄 지원법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뭐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 법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대상으로도 많이 이 정책과 관련한 어떤 로드맵을 잘 수행해야 된다, 수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례들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굉장히 재택의료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재택의료 안에 방문진료 또 방문 치과, 또 방문 간호, 방문 재활, 그리고 방문 영양 식사지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어떤 정착시키고자 하는 지역 통합 돌봄 지원법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다학제적인 어떤 그런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건강 장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양사님들의 그 주도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그 영양사가 통합 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돌봄 통합 지원법 개정안을 제가 추가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문가들과 또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 안에 좀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의 내용들이 안정적으로 시스템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사회자 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하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이시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님의 개회사를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면서 남원장소 임시 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어쨌든 저희 건강과 돌봄과 또 오늘 그 대한영양사협회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송진석 회장님, 임지준 이사장님 같이 공동 개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남인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건강수명하고 기대 여명하고 너무 많은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기대 여명은 제가 알기로 78, 9세 되는데 건강 수명이 75, 6세로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정말 오래 사시긴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또 요양원이나 기타 시설에서 정말 여생을 보내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그 영양을 통해서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오늘 토론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정말 올 3월부터 통합 돌봄법이 시행이 되는데 어쨌든
영양과 돌봄을 연계해서 건강 수명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오늘 토론하는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어쨌든 정책에 반영되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논의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하여튼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한영양사협회 송진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송진선입니다. 오늘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영양, 돌봄, 건강수명업 정책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통합돌봄에 관심을 갖고 본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님, 남인순 국회의원님, 박희승 국회의원님, 김윤 국회의원님, 서미화 국회의원님, 권향엽 국회의원님, 임미애 국회의원님, 장종태 국회의원님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님,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님,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함께 주관해 주신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과는 여전히 상당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격차의 시간 동안 많은 국민이 여전히 이 격차의 시간 동안 많은 국민이 식사 섭취의 어려움, 만성질환의 악화, 근감소와 노화를 겪으며 일상의 자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가장 앞단에서 나타나는 신호이자 동시에 가장 먼저 개입해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해지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식사량이 줄어들고 식사의 질과 안전은 떨어지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영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 수명은 더욱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생활의 변화가 시작되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단순한 식생활 교육을 넘어 영양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의 질환과 기능 상태에 맞춘 식사 관리를 통해 건강 상태의 악화를 늦추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건강수명 증진이라는 국가의 과제를 영양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장 경험과 정책적 논의로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를 통해 영양 서비스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한림대학교 박소현 교수님,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교 임희숙 교수님,
사회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윤지현 교수님, 자장을 맡아주신 성심여자대학교 이승민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영양학회 정자용 부회장님, 임상영양학회 김은미 집중영양치료위원회 위원장님,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뇌분비신장질환연구과 임주현 과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 권진희 실장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오동혁 사무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임상영양학회 주달래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임상영양학회 회장 주달래입니다. 오늘 뜻깊은 정책 토론회를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영양과 돌봄이라는 건강수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임상영양사로 근무하면서 분명히 깨닫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고, 그리고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영양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중재를 하면 치료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영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영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그리고 돌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영양 평가를 위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질환에 맞춤형 식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영양사는 예방과 치료 그리고 돌봄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영양과 돌봄이 제도적으로 또 현장 속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영양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분들과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그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토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임상영양학회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 그 토론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체입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의 임지준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대표 임지준입니다. 저희 토론회가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그 약학을 하고 체육, 그 다음에 오늘 영양인데, 제가 영양 쪽에 오니까 왠지 친정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평생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임상영양학회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자격이 되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과 박희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남인순 의원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건강수명을 이미 말씀드리기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건강수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를 만들어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수명 지표가 이제 저희가 거의 표준화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주신 거가 아마 남인순 의원님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이 공동 주관해 주신 대한영양사협회 송진섭 회장님, 그다음에 주달래 학회장님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양 쪽에서 이렇게 힘을 합쳐 주셔서 이런 좋은 그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양과 그 돌봄과 건강에 있어서 세 가지 산다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먹어야 산다.
이걸 혹시 반대하실 분들은 저 뒷문으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양과 돌봄에 먹는 문제만큼 아마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변해야 산다. 지금까지는 저희 의료계 중심으로 고비용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그 가성비가 높은 영양과 체육 등이 중심이 돼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정책 등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백선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뭉쳐야 산다. 먹는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강, 영양, 재활의 연대입니다. 건강수명과 돌봄에 있어서는 절대 한 분야만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먹는 문제만 해도 영양과 재활과 구강 쪽에 힘을 합쳐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돌봄 자체로 해서 앞에 붙어 있는 게 통합 돌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뭉쳐서 일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 거는 건강수명 5080은 우리 앞에 계신 위원님들의 정책과 그다음에 영양과 함께 치매는 죽을 때까지 늦추고 유양은 최대한 줄이고 건강은 오래오래 지속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조국 혁신당 백선희 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를 하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 큰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의 백선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오게 됐고요. 그 5080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외국에 가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사실은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양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그 어린 아이들의 영양과 관련된 정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분유 주는 것도 있고 영양제 주는 거 이제 생긴 지 그렇게 또 오래되지 않고 대상자도 제한적인데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가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영양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벽면 한쪽에 그 영양군하고 어떤 음식 그 연령에 맞는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뭐 식사뿐만이 아니라 간식도 제공하고 하는 거를 보면서 선진국은 역시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양을 우리가 중장년부터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국가정책적으로 어린 아이 때부터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질병도 없어지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이 가능해질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5080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5080에 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성인병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식품으로 인해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양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여러 전문가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영양과 관련해서 좋은 입법이 있으면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백선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개회식을 마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서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인사 말씀 해주신 공동주최 위원님들 그리고 각 단체 회장님들 앞에 이름표에 성함이 있으신 모든 분들 2부 토론회에 좌장 그다음에 발제자 토론자 모든 분들 앞으로 모시고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큰 박수로 영양학계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상으로 1부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 후 5분 정도 후에 제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영양 X라고 읽어야 될지 뭐 위드라고 읽어야 될지 곱하기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양과 돌봄을 통해 건강 수명을 업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제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식생활 관리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소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소현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왜 섰을까요, 윤지영 교수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부담되는 자리이긴 한데 또 제가 노인이나 뭐 이런 통합돌봄을 열심히 연구한 제 분야가 아니어서 사실 거절을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윤지영 교수님 주말에 급하게 연락을 주셔서 또 거절 못하는 거 소문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뒤에서 이제 발제를 해주시는 이미숙 교수님께서 하시는 분야가 과도 이제 노인학과이시고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잘 맞지만 왜 발제자를 2명을 했을까 생각이 들면 제가 노인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지만 아까 백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수명이라는 게 갑자기 40대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50대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건강수명을 태어나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몇 분 하면 되나요? 20분으로 듣기는 했는데 20분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건강수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왜 식생활 관리인가, 그리고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 아까 임지준 대표님도 막 얘기하셨지만 왜 우리가 바꿔야 하는가, 왜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이제 4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수명에 있어서 이제 왜 식생활 관리인가인데요. 사실 그냥 이야기해도 되지만 또 이렇게 학계에 있는 연구자를 불러서 발제를 하라고 할 땐 이론적인 근거를 첫 슬라이드에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앞에 3장 정도는 이론적인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WHO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강 노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건강 노화를 이야기하려면 사실 먼저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가, 이제 여기 포인터가 안 된다고 LED 화면이어서 그러는데 가장 아랫단에 건강 문제가 적어야 됩니다. 질병이 없어야 되고 노쇠가 없어야 되고 근감소증도 없어야 되고 우리의 오늘의 주제인 영양도 이제 영양 불량이 없어야지 건강 문제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져서 건강 노화로 이어질 수 있고요. 건강 노화라는 개념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기능적인 능력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유지하는 것이 이제 건강 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또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WHO에서 2015년에 건강과 이제 노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림이 좀 복잡하고 영어여서 제가 간단하게 한글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가장 첫 시작은 가장 안에 있는 갈색 브릭, 내재적 영양을 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강 노화 혹은 건강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내재적 영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재적 영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푼 것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내재적 영양도 3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가장 안에는 내가 타고난 부모님이 주신 유전이고요. 그 겉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바꿀 수 없는 요인들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성별, 그리고 나의 인종이라든지, 그리고 가구 환경으로부터 이어지는 나의 교육 수준이나 이제 연구자들은 아시겠지만 논문을 쓸 때 표 1에 들어가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personal characteristic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틱에서 우리가 유전으로 받은 것과 그런 개인 특성이 합쳐져서 건강과 관련된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intrinsic capacity, 내재적 역량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타고난 그리고 유지하고 있는 신체, 정신적 능력의 총합을 내재적 역량이라고 하고, 거기 안에는 여기 아래 빨간색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근력, 균형, 인지기능, 감각, 정신건강 등 모든 것이 포함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영양이나 신체 활동, 질병을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는 없을지라도, 심지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도 믿거든요, 사실. 근데 올라갈 수 없을지라도 충분히 유지하거나 기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몸과 마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적 역량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제일 위의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고, 그 안에는 주거환경, 교통, 식품 접근성, 의료돌봄 서비스, 그리고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관계가 포함됩니다. 더 크게 나아가서는 정책이나 제도, 사회적 안전망까지도 이 환경에 포함돼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과 지원 체계가 바로 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럼 초록색은 나의 가지고 있는 내재적 역량과 그리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역량과 환경이 결합하여 실제로 발휘되는 삶의 능력이고요. 스스로 먹고 이동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노년까지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록색 functional ability, 기능적 능력이고, 이것을 최대한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건강 노화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노화란 질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아프시지 않나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나 둘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기도 하지만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역량을 유지하고, 그리고 환경의 지원을 통해서 아까 저 초록색 가운데 있던 기능적 능력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합쳐본다면 영양이 사실 내재적 역량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환경은 이제 식품 접근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 돌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식사 지원 체계 혹은 영양 서비스들이 바로 이런 환경을 해서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WHO 그림은 너무 유명해서 제가 다른 데 외국 학회에 가서 발표할 때도 이걸 발표를 하면서 그 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유치원생하고 이제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데, 바로 저 functional ability를 키운다는 것이 앞에 스스로 먹고 이동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육아거든요. 근데 결국은 건강 노화도 나이가 드셔도 저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거라고 그 발표할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나이가 들어도 만들어내고 그런 건강 노화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깨달음을 얻고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프레임워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unctional ability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가고 intrinsic factor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환경적인, 정책적인, 제도적인 요인들이 받쳐준다면 최대한 저 functional ability가 점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실선으로 쭉 이어지도록 하는 저런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1번이 사실 이제 저는 영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이제 핵심이 바로 생애 전주기적인 관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노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식사하고 말도 안 되는 생활 습관을 갖던 사람이 40살 때 정신 차리고 건강 노화를 실현하는 거 물론 가능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식품 섭취와 관련해서는 식습관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나 이제 건강 노화 WHO 책자에서도
노인을 위해서 건강 노화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동기와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기의 생활 환경 역시 개인의 특성과 함께 작용하여 평생의 노화 과정과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뒤에 발제에서 이미숙 교수님께서 노인과 통합돌봄 이야기 이제 하실 거고 저는 거기에 이제 마중물과 그냥 인트로덕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노화는 노년에 이루어지는 관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환경 노출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노년기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생활 습관이 청년기에 굳어지며 시작된다. 가 저의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건 좀 편안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편안하지 않지만 그냥 그림을 보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비만 관련 지표인데요. 10년간 연령별 비만 유병률이 다 오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르는 집단이 결국 20대와 가장 이제 80대 아마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이 증가폭으로 따지면 20대와 80대가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만율이 낮긴 하지만요. 그리고 성과 연령별로 비만 유병률을 살펴봤을 때 이 남자 20, 30, 40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정말 이제 높은 거를 계속 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그 비만 팩트 시트에서 나온 건데 19에서 39세 비만자와 비만이 아닌 사람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살펴봤을 때 비만인 사람은 노인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서 20대, 30대의 비만이면 고혈압은 5배가 높고 당뇨는 13배가 높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2배가 높고 대사증후군 13배가 높아서 훨씬 더 대사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사회 문화적인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이제 남아들의 8세가 좀 피크를 찍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부모의 비만과 자녀의 비만을 봤더니 부모가 모두 정상 체중인 경우에 비해서 부모가 모두 비만이면 남아는 5.3배 비만일 확률이 높아지고 여아는 7.0배 비만일 상태가 높아져서 이게 또 아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가구 중심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되게 필요하겠다는 거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또 하나가 비만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요. 그래서 비만이나 영양 섭취 부족은 모두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훨씬 더 비만율도 높고 영양 섭취가 부족한 분율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역 격차인데요. 제가 이제 직장이 강원도에 있어서 강원도 비만 연구를 이제 하다 보면 사실 강원도가 이제 가장 나쁜 시군구 중에 하나로 언제나 꼽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원도에서는 엄청 싫어하시고요. 이런 데이터 나오는 것도 엄청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가장 최신 자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2024년 자료가 나왔는데 제주도와 전남이 더 이긴 거죠, 강원도를. 그래서 강원도는 좋아하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아무튼 지역의 이런 격차가 비만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만성질환과 질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건강 수명 이야기를 계속 하실 텐데 지역 격차 역시 매우 큽니다. 경기 과천이 74세, 부산 영도가 64세로 10년의 건강 수명 격차가 난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회와 환경과 정책의 이슈라는 것들 또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식생활의 이슈로 넘어올 텐데요. 지방 섭취량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타민 A 섭취량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비타민 C 내려가고 있고 과일 채소 계속 내려가고 있고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특정 연령대에서 WHO 기준 권장량보다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일 섭취량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특히 과일 섭취량이 낮은 것도 젊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더 섭취량이 늘어나는 거 볼 수 있고요. 채소 섭취량도 마찬가지라 가장 떨어지는 것이 이제 연령이 낮은 젊은 성인에서 채소 섭취량도 가장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건 또 많이 하고 있지요. 가당 음료 섭취도 가장 높고 식이섬유나 잡곡 섭취도 낮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젊은 청년들의 포화지방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거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송수진 교수님이 이제 심재현 교수님과 함께한 기사는 이건데, 그래프가 넣기에는 딱 적절한 게 이전 논문이 좀 그래프가 좀 저희가 보여주기에 좋아서 이거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내용은 19에서 29세에 포화지방이 에너지 본인 먹는 에너지의 7%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7%를 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들은 앞으로 굉장히 훌륭한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의료 소비자, 제약회사의 소비자.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비만학회나 이런 데 가서 발표하면 주식 투자를 하실 거면 저 같으면 제약회사에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들은 식생활을 쉬이 바뀌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약을 먹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평생 먹을 거고, 그래서 정말로 이 식생활이 이제 바뀌지 않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사실 제약회사와 의사의 이제 진료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식생활을 평가하는 지수를 보면 식생활 평가 지수가 이제 매년 낮아지고 있고, 특히나 또 낮은 분이 젊은 청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이슈가 많은 초가공식품이긴 하지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여기 다 아시는 분만 앉아 계실 것 같긴 한데, 초가공식품은 맛있습니다. 당도와 염도와 지방이 높고 물성이 부드럽기 때문에 대사 속도가 빠르고 또 계속 먹고 싶게 식품회사에서 너무 잘 만듭니다. 그래서 뇌 자극이나 중독과 연결된다는 논문들도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대장 미생물 환경과도 연관이 깊어서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지난 20년간 국민들의 초가공식품 섭취가 어디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연령대로 나눠서 봤더니 결국은 또 젊은 청년들에서 어린이들에서 간식에서 오는 초가공식품의 섭취 비율이 지난 20년간 가장 많이 늘었다. 이거는 연구 결과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젊은 성장기 혹은 젊은 성인의 식생활 지표가 모두 열악합니다. 또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혼밥이나 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 외식,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것 굉장히 많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좀 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개인의 선택이다. 이거는 본인의 어떻게 먹고 어떻게 건강 관리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개인의 의지 문제를 더 넘어서는 식품 환경, 가격, 접근성, 마케팅에 의한 식품 선택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항상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들은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아이패드도 다 있고요. 애플 펜슬도 다 있습니다. 에어팟도 다 끼고 다닙니다. 근데 본인은 돈이 없다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말해도 죄송하죠. 이상한 걸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지 않고 젊은 성인으로 들어서면 돈이 생겨도 어디에 쓸지 모릅니다. 지금 흑백 요리사가 난리가 났지요. 좋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미슐랭 스타들을 위한 게임이 되죠. 우리가 캐비어 얼마나 먹습니까? 과일 야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일 야채 뭐 조리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평생 샐러드만 먹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식생활에 대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이제 밑바탕이 없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건강 수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왜 계속 심각해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왜 조리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주말이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영양학 박사만 아니면 사 먹는데, 시켜 먹는데.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합니다. 그런데 편하고 싼 거를 누구든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거고, 또 식품 가격 구조, 그래서 건강한 식단이 정말 더 싼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이제 디지털이나 SNS 기반 마케팅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재 3차 국민건강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 영양 쪽에서는 이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자체 사업에서는 뭐 영양사업
축소, 성과에서 이제 과정 지표 중심의 성과 평가, 전문화된 인력 체계 부족, 단발성인 영양 교육, 정보 제공 위주의 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식행동을 바꾸는 정책 부족, 그리고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민간 사업자의 부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또 하나가 건강 노화나 건강 수명 논의에 소아청소년 청년층이 부재했던 그간의 블라인드 스팟, 그리고 소아청소년 비만이 결국은 성인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이행되는 것. 또 하나가 식습관 한번 되게 진지한 자리지만 제가 매우를 3번 썼습니다. 매우 어려움. 그래서 정말 식습관은 어린 시절 형성되는 것이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중기 영양학 저희가 강의를 해보면 유아기 때 올바른 식사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동기 때 식습관이 확립되면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인기가 되면 결국은 확정이 돼서 많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인데요. 식품환경 중심의 예방정책 투자 확대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슬라이드에 있으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식약처가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분만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식품 영양 강화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절대 네가 90살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게 먹어야 되라는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젊은 성인이나 이제 아동기 아이들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우리가 이런 건강한 식생활을 어린 시절에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공략하는 식습관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중요한 비만 관련한 만성 큰 연구 주제 RFP가 마음이 급해져서 RFP가 나와서 여기 임주영 과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재 연구 그동안 지원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지원이 앞으로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얘기는 푸드 리터러시, 식생활 역량입니다. 사진만 좀 쭉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한림대학교 간 지가 10년이고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뭐를 하면 할 수 있을까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좀 솔루션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찾은 것 같아서 사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먹어야 되고요.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환경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환경 생각해서 먹어야 되는데 조리를 무조건 했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그리고 먹거리 센터도 방문했고요. 로컬 푸드가 왜 중요한지도 보여줬고, 전통 장도 같이 담궈봤습니다. 한식 디저트도 해봤고,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에 대한 공부도 했고, 익숙하지 않은 식재료 공부도 했고, 심지어 농장도 갔고요. 또 동물복지 관련된 수업도 했고, 강원도가 우리 나물이 강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물에 대한 강의도 했고, 실제 미각 워크숍도 하고, 이런 거를 했더니 행복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행복해지진 않았지만 뭐가 좋아졌냐면 푸드 리터러시 높아졌고요. NQ 지수가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대조군과 또 기초영양학 수강생을 함께 대조군을 했습니다. 영양학 수업 들어서 안 올라갑니다. 이런 활동과 하고 느끼게 하고 음식으로 하는 수업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강수명은 결코 노인 정책이 아니다. 아이들과 청년의 식탁이 곧 국가의 건강수명이자 행복이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마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시느라 안 행복하셨지만 건강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제를 경희대학교 이미숙 교수님으로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이미숙 교수님께서는 맞춤형 생애 돌봄 실현을 위한 방문 영양관리 정책 연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이미숙입니다. 노인학과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 학위 과정을 가르치는 노인학과이고 거기서 제가 영양 헬스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저의 주요한 분야는 이제 노인, 장애인 그리고 만성 질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전 분야를 가지고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고 통합 돌봄 때문에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네, 노인 가장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의 정책과 서비스로 연계되어 있을 텐데 왜 앞으로도 계속 노인을 얘기해야 되냐라고 물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예산과 정책이 과연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 또는 우리의 요구가 잘 반영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아젠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에 해당하는 본사업을 맞추어서 이 영양관리라고 하는 전체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방문영양관리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 방문제한과 방문영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슈를 띄웠다가 그 이후에 완전히 수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수명에 해당하는 기본 이론이라든가 컨셉에 대한 부분은 뭐 앞에서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어서 넘어가 보면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부분과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WHO에서 글로벌하게 실제로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상황과 그다음에 그 기대수명에 맞게 건강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격차 간의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벌하게 계속 비교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리포트도 가장 최근은 2019년 정도의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의 끝단에 있을 정도로 83세가 넘어가는 정도로 기대수명이 올라가 있고 건강수명은 보시는 것처럼 중간 오른쪽 정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격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진흥개발원에서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 물론 작년에 건강수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실제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자료집 상황에서는 전체 12.85세라고 하는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에 WHO 발표했던 건강수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나이는 이제 63.5세고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부분들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고 일본과 한국이 초고령 국가에 대한 부분이면서 또 하나는 인구 초고령에 대한 후발 국가라고 표현하는데 싱가포르와 그다음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순으로 이제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한국에 해당하는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러 핵심 영역 중에서 복지와 돌봄 개선 중에 5년 이내에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정착하겠다. 그리고 10년 이내는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늘리겠다. 보시는 것처럼 2년이라고 하는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10년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실제로 이것이 작동해서 우리의 데이터로 체감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2년 동안 초고령 지역의 시도에 한 18군데를 시도별로 이제 건강장수를 하고 있는 지역을 대면 조사를 했고 식약처와 함께 진행했던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올해 가이드 그리고 노인에 해당하는 리터러시가 척도가 개발이 돼서 이제 앞으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초고령화율에 해당하는 이 시도별에 있는 나이대분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보다 훨씬 본인의 주관적 건강을 젊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 관심도도 높고 영양 상태와 그다음에 식생활에 대한 부분도 훨씬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면 조사를 하면서 왜 본인들이 이렇게 식생활을 장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뭘까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꼭 일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의 돌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한다라고 하는 답변. 그리고 가능한 음식을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균형 있게 식사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싱겁게 먹으면서 과일, 야채를 충분히 먹는다. 나머지는 실천 영역에서 저염 저당이라든가 아니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건강장수를 표방하는 데 있어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요인들이 실제로 장수노인들에서 이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3년마다 진행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인을 제가 장기요양 통계에다가 매핑을 해서 재구성을 해보니 우리나라 노인은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케일이라고 해서 노세 평가라고 하는 지표를 하면 1단계부터 9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1, 2, 3단계는 액티브 시니어, 7, 8, 9단계는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단계, 중간은 4, 5, 6단계라 전노세, 노세 단계라고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영양과 돌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는 예방적 그리고 하나는 관리형이라고 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1, 2, 3, 4단계까지는 예방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5단계, 6단계부터는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가야 하고 7, 8, 9단계에서는 실제로 개입이 들어가도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노인의 분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실태 조사의 데이터로 매핑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에 건강한 노인은 한 56%고요. 전노세거나 또는 장기요양이 들어가 있는 노인이 나머지 비율입니다. 특히 장기요양 비율이 한 9%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 데이터에서는 실제로 한 11% 정도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돌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글로벌 리포트에서 우리나라는 2040년이 되면 돌봄 인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나라로 꼽히게 됩니다. 돌봄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데이터인데요. 우리 영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아실 거예요. 급식이나 이런 환경에서 조리사와 조리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들도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동급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레드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된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들도 이 돌봄 인력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돌봄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이 조리와 영양 관리에 해당하는 인력들도 분명히 부족한 상태가 오기 때문에 글로벌 상태에서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노인 스스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에 R&D나 정책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수명에 기반해서 이제 영양과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지만 WHO나 또는 글로벌 버든이나 아니면 OECD에서도 어쨌든 영양이라고 하는 거를 프리벤티브의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종합계획 안에 우리가 담길 수 있고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온라인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아니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만성질환이나 저염저당 또는 생애주기나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것들이 워딩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와 보건의 영역에서 특히 보건소 건강증진개발 사업에서 아시는 것처럼 각 보건소마다의 영양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보건소 단위의 영양관리는 거의 이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 노인 맞춤 돌봄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리고 통합 전체 3월부터 시작되는 돌봄 안에서도 이 영양관리라고 하는 또는 영양관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식사지원입니다. 그 식사지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맞춤형이거나 다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획일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종합계획 안에 생애주기별 그리고 맞춤형에 해당하는 영양 정책과 돌봄 정책들이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 불량률이 어떤지를 봤더니 이제 저의 연구 데이터인데 요양원과 데이케어에 있는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는 영양 불량을 갖고 있고 저희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영양 중재 서비스를 했더니 실제로 개선 효과는 노인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한 15에서 20% 정도는 영양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관리 범위 안에서 방문 영양 관리 정책이 해외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밀존 힐이라든가 또는 리빙 상태에서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 영양 관리인데 특히나 미국은 저소득층이나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많고 일본은 우리와 보험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후생 노동성에서 이용하고 있는 개호보험 안에서 재가 방문 영양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서비스 안에서 호주도 호주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노인이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내 자원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있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도 이것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나 유저,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CES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CES에서는 미국의 은퇴자 협회라고 하는 아주 큰 조직단체에서 노인을 위해서 미국에서 무엇을 할 거냐, 무엇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거냐고 하는 목소리를 노인이 내기 시작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AAL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단체로 협약이 되어서 노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롱지비티 측면에서 공각노화를 어떻게 그러니까 늘리는 데 도와줄 거고, 두 번째는 ICT와 같은 헬스케어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국가별 정책에서 반영돼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글로벌 유니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아주 낮은 단위의 기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한 서비스부터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발전시켜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좀 벤치마킹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안에도 영양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푸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장애인 돌봄 정책과 R&D 사업은 이미 예전부터 주거를 또는 재가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영향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영향에 해당하는 정책과 연구비에 대한 규모는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흔히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노인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본인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맥스로 160만 원 정도의 장기요양 비용 안에서 실제로 용구, 용품,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식품은 이 고령친화 산업 안에서 장기요양에 해당하는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걸 계속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남은 재원들은 계속 남아있게 되고, 노인들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되게 중요한 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식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산업적으로 이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는 데스밸리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보건과 복지적인 측면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올해 이제 협회랑 고령친화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북을 만들기도 했고, 또 농식품부와 함께 제가 이제 지역사회 영양 서비스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영양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인력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식품이나 식사 서비스, 그다음에 다른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넓은 영역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나도,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본인의 건강 상태나 또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정부의 서비스와 정책 여건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노인들은 보건소, 그 다음에 노쇠하고 1인 가구인 경우는 맞춤 돌봄, 그 다음에 장기요양 시설에 들어가거나 또는 재가해서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노인들에게는 의료 통합 돌봄에 해당하는 지원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약간 전노세이면서 이 여기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프리벤티브 측면에서 건강수명 5080과 함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프리벤티브 측면에서 뉴트리셔널 매니지먼트가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얼마 전에 이 돌봄 정책 R&D 사업에서 복지부에서 통합건강 관련된 그 돌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통합돌봄에 해당하는 정책을 어디까지 준비했느냐는 약간 리포트를 내주셨는데요. 거기서 해당하는 유사 사례 또는 우수상을 받았던 사례들을 좀 내주셨는데, 그중에 영양 꼭지가 뭐가 있나 제가 키워드를 좀 들여다보니까 뭐 식사 제공,
규칙적 식사,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락, 밑반찬, 그 다음에 간단한 영양 지도, 생활지원사에 대한 영양 지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전체 돌봄 안에서 영양 서비스가 차별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게 시도별로 아마도 뭔가 그 굉장히 좋은 사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도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포멀한 상태에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봄에 대한 영향을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방 관점에서는 영양 위험에 대한 조기 발견,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기반에서의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여러 분야의 협력과 영향이 얼라이언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악화되지 않게 돌봄 상태가 진행되지 않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되거나 또는 예방 돌봄이거나 또는 돌봄 공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뭔가 즉시에 개입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제가 의료, 방문, 요양, 영양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핵심 허브를 이 영양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계속 그 모티브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돌봄 인력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실제로 지자체에서 많은 생활지원사나 시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라고 해야 되는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식사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단순히 만나서 교육을 하고 그럼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노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요인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노인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문 영양 관리 또는 통합 돌봄을 앞두고 있으면서 실제로 영양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영양 불량 위험군 또는 조기 선별군이라 할 건지에 대한 선별 지표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경기도와 함께 방문의료사협단과 함께 그 일부 파일럿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제가에서 방문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70% 이상이 씹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50% 이상은 연하나 씹는 거에 대한 식사를 별도로 지원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시비한 상태로 조사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체 지자체에서 또는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욕구조사와 사례지표의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앞으로 개발되고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방 중심인데 이제 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방형인지 관리형인지 아니면 회복 연계형인지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식사인지 영양 교육인지 식생활 상담인지 가족 상담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놓고 가이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개호보험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실제로 이 사례제에 대한 욕구와 지표를 적용할 때 구강의 상태를 카메라로 찍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영양을 온라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노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기라던가 또는 이동급식에서 레디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발전시켜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돌봄의 영양 전문 인력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방문형 또는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 인력가가 없습니다. 전문 인력가가 반드시 배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협회를 비롯한 영양단체에서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보수교육과 전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노인에 대한 어떤 존엄과 돌봄을 돕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도 보호받아야 되고 굉장히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범위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방투자 관점에서의 전형 설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1월 달에 각 시도 지자체별로 통합 돌봄에 대한 정책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지자체별 지표를 내놨는데 전체적 평균으로 보면 75% 정도가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임박해 있는 이 3월의 돌봄 안에서 영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적용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긴 호흡을 가지고 이것들을 진행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정책적으로 제한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귀한 발표해 주신 이민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가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이수진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막 바쁜 일정 중에 일정을 마치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시면서 우리 임지준 그 이사장님께서 잠시 또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 때 오셨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이수진 의원님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으셔서 보건복지 쪽에서 아마 제일 바쁘신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건강수명 5080이 아마 탄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의원님이 이수진 의원님이시고 저희 1년간 거의 모든 활동을 같이 해주셨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체육토론회 때 저희가 그 이모경 의원님과 함께 구문인 투표를 드렸는데 그거는 모자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별칭 하나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수진 의원님을 그 건강수명의 엄마 건수맘 그래가지고 건수맘 이수진 의원님으로 별칭을 좀 붙여드리고 저희가 건강수명이란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시니까 절대 아마 버리시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건수맘 이수진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역구로 가보니 또 지역에서도 목소리들이 있어서 차마 떨치고 올 수가 없어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니, 우리 건강수명 5080 우리 국민운동본부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건수맘 이라는 멋진 호칭까지 이렇게 내려주셔서 네. 사실 모성애가 우리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강력한 힘 아닙니까? 네, 제가 그 모성애를 발휘해서 우리 건강수명 5080 운동본부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진짜 우리 국민들께서 골골 84세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건강수명을 유지하는 80세 그 목표 2050년까지 그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네, 잠깐 우리 교수님 발표 뒷부분만 잠깐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사실 좀 시간만 있으면 저희도 좀 직접 와서 우리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 말씀을 좀 차분히 들어야 저희가 앞으로 법을 만들고 정책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건강수명 5080에서 저는 그동안 이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보건의료 인력들의 목소리, 또 사회복지 쪽,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또 체육, 스포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필요한 역할들 우리가 지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투입돼야 될 그런 것들이 자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건강하게 그 80세까지 건강 수명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양 부분이 왜 중요한지 제가 작년에 이제 통합돌봄이 이제 올해 3월에 전면 시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합돌봄 안에 우리 영양 쪽도 당연히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아마 이런 의지를 갖고 오늘 이 토론회를 우리 회장이 준비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 연구 모임, 그 건강과 돌봄 인권, 아까 저 건수맘인데 거기는 건돌인이에요. 네, 건돌인에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이제 시범 사업들을 좀 둘러보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어떤 동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동인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쪽방촌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동네예요. 한 200명 정도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직장이나 집이 없이 홀로 살고 계시고 나이도 중장년 이상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하겠죠. 일단은 그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고 자신의 건강 관리 제대로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치아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몸에 좋은 음식은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식당이 하나 열렸어요. 근데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영양사세요. 그래서 아까도 뭐 보면은 이제 치아 상태 뭐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거기에 맞는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일본에서 그런 사례를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분이 치아 상태라든지 이분들의 건강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음식을 직접 뭘 해줘야 될지 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니까 이분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식당으로. 그냥 나 좀 도와주다 말겠지, 이게 아닌 거죠. 식당에 모여서 사람의 정을 나누고, 또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나한테 맞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는 나만 이렇게 먹고 행복할 것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쪽방촌에 못 오는 사람들, 이분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배송을 해주는 거야. 이 쪽방촌에 계셨던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스로 알아서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뭐 공동체 안에서 뭐 돌봐드리거나 뭐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분들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까지도 챙길 수 있는 건 결국은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이 더 도와주셔야 그분들을 더 잘 챙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 동네에 그 영양사님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그 영양사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 물론 이제 예산 지원 받아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게 잘 되니까 그 옆에다가 조그만 스포츠 운동할 수 있는 히트니스 센터를 조그맣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좀 운동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건강을 좀 잘 관리하자. 그래서 뭐 건강한 어쨌든 그 신체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보건의료 쪽의 이제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영양 쪽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충분하고 균형 잡힌 그런 영양이 만성 질환 예방의 기초이고, 또 요양으로 진입하는데 그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잘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세요. 어르신들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사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 느끼는 그 기쁨, 행복.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기쁨을 못 느낄 때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까지, 그러니까 건강은 물론이거냐, 또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느끼는 그 행복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토론회는 어쨌든 이제 좀 아직까지는 좀 정부 지원도 좀 미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건강 수명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서 영양과 돌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오늘 다양한 전문가들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저희 보좌관이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제가 잘 담아서 건강 수명을 높여가는 그 출발점을 만드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안된 내용들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송진선 회장님, 기타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대한영양사협회, 지역사회 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 또 임상영양학회. 제가 또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하고도 무지 친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수맘 이수진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님, 네,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가 그래도 오늘 권수맘으로 등극하셨으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좀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오늘을 기념하는 기념 촬영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오셨던 분들과 또 사실 오늘 보니까 여러 학회에서 이 바쁘신 와중에 여러 임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시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그 영양학계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모두 앞에서 다 같이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건강수명 5080 파이팅! 영양과 함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그 앞부분 발제에 대한 식을 마치고요. 토론의 좌장을 우리 이승민 전국 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의회 회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수고해 주실 분들 앞에 자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패널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전국 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성신여대 이승민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 실장님이십니다. 네, 다음 임주현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 신장질환연구과 과장님이십니다. 네, 정자용 한국영양학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은미 한국임상영양학회 집중영양치료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혁 사무관님께서 앞선 주제 발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겠습니다.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약 5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실 때 마이크 켜셨다가 말씀 끝나시면 마이크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의 오동엽 사무관입니다. 원래 사전에 순서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었는데 제가 첫 번째 할 줄은 몰랐네요. 다행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강수명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건강수명은 뭐 꼭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뭐 식약처라든가 다른 부처에서도 중요한 국가 핵심 성과 지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대 수명 증가를 넘어가지고 질병 없이 이제 자립 가능한 건강수명 확장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뭐 전문가님들 언급한 것 같이 WHO라든가 OECD 등에서도 건강수명을 주요한 지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강수명은 이제 예방 중심의 정책 설계가 중요한데, 그간에는 치료 중심의 좀 그 사후 의료 체계만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치료 중심의 사후 관리 체계 외에도 생활습관, 영양, 신체 활동 등에 관한 개입이 필요하고, 이 중에 영양 정책은 건강수명 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뭐 전문가들 말씀하셨지만 영양에 관한 문제는 꼭 뭐 노인뿐만이 아니라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전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노년기 이전의 영양 개입이 건강수명의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영양 정책은 주로 나라 전체적 입장에서는 결핍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또 식량 공급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기능을 유지하는가가 영양정책의 화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토론에서는 언급된 바 같이 뭐 소득, 지역, 연령별 영양 불균형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에 따른 맞춤형 영양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보험이라든가 또 제 역사의 다양한 통계 등을 좀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건강수명지표와 영양지표 연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 노인이라든가 또 독거가구,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영양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은 올해 3월부터 그 돌봄통합법이 시행이 됩니다. 영양의 관점에서는 장교양 분야에서 지금 방문영양 관리 시범사업이 지금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이라든가 건강증진계획 등 다양한 지금 정부의 계획들이 새로 마련되거나 지금 검토 중인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회나 전문가들이 보다 과학적 근거를 좀 축적하고 현장 경험 기반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서 정부의 영양정책 추진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건강수명 증진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 달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영양정책은 그중 중요한 하나의 중심축은 당연한 거고요. 정부에서는 과학적 근거에서 기반한 영양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오래 사는 사회를 넘어가지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지표와 영양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맞춤형 영양정책 실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권진희 실장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보험 연구하고 있는 권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 건강 수명업에 대해서 영양과 돌봄의 중요성을 두 분 교수님께서 다 강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박소영 교수님 발표 내용을 쭉 보면 저는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보거나 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 정책 제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스스로 이제 교수님께서도 답을 하신 내용에 대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연구와 정책을 연계하는 부분을 강조하신 내용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뭐 다들 디자인들 정교하게 해서 좋은 결과들이 학회지에 많이 실리는데 저는 이제 노인 장기영 보험을 연구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정책을 논할 때 학회지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럴 때 연구가 연구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뭐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의견을 많이 가미를 해주시면 그것이 훨씬 더 정책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노인 장기영보험을 2007년부터 이제 쭉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영양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노인 장기영보험에서 법정조사인데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장기요양 실태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재가에 계신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있는 장기요양의 재가급여 이외에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방문 재활과 함께 1번으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영양 식사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양 식사 서비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양을 전공을 하셨던 교수님들은 그럼 영양사가 영양교육과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까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실제로 재가에서 노인을 모시고 계시는 분이나 그 당사자분들은 이 영양 식사 서비스를 뭘 원할까? 또 사회복지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식사 배달이지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 식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엄청 많이 강조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검토는 좀 심층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사무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장기영보험에서는 그간 10몇 년간 사실은 재가급여가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재가급여가 지금 쭉 유지되고 있는데 방문 재활과 방문 영양을 새로운 서비스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뭐 최근 몇 년간 법안도 엄청 많이 발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가 되면 저는 이게 제대로 확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방문 영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거동이 힘들어서 재가에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방문 영양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양사 선생님들이 가서 사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분들은 일단 거동이 불편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체감도 있고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이나 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뭐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식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른 지자체에 우리 왜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돌봄 통합 지원과 관련해서 그런 도시락이나 식사 배달과 연계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방문 요양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곁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저작이나 연하나 건강 상태와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시범 사업은 하고 있지만 재택의료센터를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영양 단독이라기보다는 영양과 함께 그런 다양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패키지화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민수 교수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이 방문 영양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잡기 위해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량과 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러한 자리가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그리고 방문요양에 있어서 영양식사 서비스의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고 대상자에 대한 요구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립보건연구원 임주현 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립보건연구원 임주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갑작스럽게 오늘 패널 말씀을 주셨을 때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데를 저희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었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저희가 여태까지 접점이 없었을 때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자리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앞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지만 WHO에서 2018년부터 노화를 더 이상 그 자연스러운 상태의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나 일본, 가까운 일본에서도 소닉 연구 등을 위해서 아주 다차원적으로 영양이나 통합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불고 있는 저속노화 열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화 연구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양 정책은 싱가포르 같이 노인 영양 정책의 선도 국가들이 아프기 전에 소량으로 그리고 고영양식으로 관리하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취약해지면 지원을 하고 권고 기준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열량 중심의 식단으로 이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화는 그 복합성과 이질성 때문에 근감소를 억제하면서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노화 정도나 질환 유무에 대한 맞춤형 영양 기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 과학적 근거에 따른 영양 돌봄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립보건원에서 노화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는 노인 맞춤형 근거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크게 3가지 파트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잘 아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인 코제스라고 잘 알려져 있죠. 거기와 노인 노쇠 코호트 사업단이나 KFX라고 불리는 사업단이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부터 개시한 100세 코호트 사업단 등 대단히 장기 코호트를 운영하면서 노인의 임상 대사지표, 식이, 영양, 유전체, 인지기능, 노화, 노쇠 등에 대해서 통합적 예방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건강 노화와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KFX 연구 결과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당초 동반 식사를 하다가 혼밥으로 전환된 지 2년만 지나도요, 노쇠 정도 발생 위험이 61%나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주요 이유가 영양 결핍, 우울증 등이 이제 주요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양 부족 위험이 큰 노쇠한 노인에서도 보통 3g 정도 매일 데일리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데일리하게 1.5g의 단백질만 섭취를 해도 심지어 보행 능력까지 크게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관계된 연계입니다. 최근 노화 연구의 추세가 질병 중심에서 기능 중심을 지향하고 있지만 23년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의 비율은 13.9%였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기능 제한이 있는 사람은 절반 이하였던 6%였던 반면에
3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자 비율은 35.9%였고 이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에 달하는 31%가 기능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5080 세대의 건강 수명은 이러한 만성질환의 관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질환은 당연히 적절한 영양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25년에 당뇨병학회와 더불어서 건강노화 실천을 위한 337 운동법, 자가돌봄법, 밀키트를 활용한 균형 잡힌 초간단 식단 관리법 등을 표방한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전국 17개 시도와 보건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동 영양, 노쇠 정도, 질환, 약물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AI 노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실증 연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연구입니다. 앞서 박서영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바와 같이 5080의 건강수명관리는 이미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습관으로 남아야 합니다. 저희는 17개 비만 관련 학회의 자문을 받아서 생애 전주기 비만 통합관리 연구 로드맵의 마무리 작업을 수행 중이고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학령 전기와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클리니컬 오베시티 개념을 적용한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비만 중재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WHO가 21년부터 30년을 헬스 에이징을 위한 10년으로 선언하면서 건강 노화를 이끄는 4대 동력 중의 하나로 자료, 연구, 혁신 강화를 통한 실행 가속화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앞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생애 전주기 연구 인프라 마련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영양, 실체활동,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중심의 영양 돌봄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노화 연구가 미비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코호트 연구와 그다음에 코호트 연구를 통한 노화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노화를 주도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자용 한국영양학회 부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정자영입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우리 각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회 전체가 다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오늘 정책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의 발제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영양과 식생활 관리가 핵심 인프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애 후반기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병 치료 단계에서의 대응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이유가 아니라 질병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대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영양과 식생활 관리입니다. 영양과 식생활 관리는 질병 발생의 위험을 늦추고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영양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과학적 근거의 축적입니다. 최근 영양정책의 방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의 차이를 반영한 근거 중심의 영양관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정밀 영양이라고 부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해외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고 한국인의 식생활과 건강 특성을 반영한 자료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한국영양학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하고 있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한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기준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5년마다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재개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2월에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발표되었으며 이번 재개정에서는 총 41종의 영양소에 대한 섭취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의 적정 비율은 낮추고 단백질 섭취 비율은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건강에 영향이 큰 영양소들에 대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전문가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사 기준과 다양한 영양, 식생활 개선 사업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향후 돌봄 영역에서 영양 정책과 사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영양 정책이 실제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행된 단계에서 영양 전문가 참여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건강한 식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쉬운 예로 실제 식생활 현장에서는 식재료 선택, 조리 방법, 섭취량 조절 등 여러 단계에서 판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양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영양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며 이를 실제의 식생활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영양사와 임상영양사 등의 전문 인력,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 수명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 올바른 식생활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건강 수명의 정책의 중심으로 구축하는 일은 국민의 아까 박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능적 역량 유지 기간을 늘리고 미래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논의가 영양을 보조 영양이 아닌 건강 수명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자영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인 대사의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마련,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영양 전문인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마지막 토론자이신 김은미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통합 돌봄에 대해서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뜨거운 관심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의 그 역할이 영양팀장이라서 주로 이제 병원에 와서 많은 그 질환들을 가진 분들을 보시게 되고 또 그분들이 병원에 와서 태어났을 때 중요한 거는 완전히 완전히 질병에서 회복돼서 나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퇴원을 시켜드리는데 저희가 그냥 집에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보호자분들과 환자 본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물론 뭐 다른 그런 직종에서도 또 관련 교육들을 많이 하시지만 영양사들은 제일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집에 가서 어떻게 먹을 것인지 또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제공했던 음식들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나서도 과연 잘 지켜지는가? 보통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집에 갔다가 다시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없죠. 자주 오시죠. 물론 외래 진료하러도 오시지만 또 병이 악화돼서 다시 오시고 이게 사실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반증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얘기를 좀 들으면서 확실히 퇴원했을 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보다는 꼭 요양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제가 서비스를 통해서 좀 편안한 환경에서 이제 본인들의 여생을 좀 건강한 최대한 건강하게 보내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환자분들도 퇴원하신 환자분들도 거기에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서비스를 좀 더 그냥 편안한 분들이 아니고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또 다른 꼭지로서 이제 이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자니 관련 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사를 제공해 줄 분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어느 서비스가 필요할지를 판정하고 관리해 줄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금 다 영양 관련된 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영양사 인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물론 그런 인력들 중에서 저는 이제 임상 영양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중에서 또 하나의 꼭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그 영양 상태를 그냥 판정하고 그냥 영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이렇게 더 임상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훈련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왜 문제 중에 하나는 임상 영양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 영양사가 그냥 지금은 병원에서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그 학교에서 임상 영양사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이런 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되게 많이 필요하고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지자체 한두 개가 할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필요하게 되면 실제로 영양사뿐만 아니라 임상 영양사도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 자리가 늘어나면 실제로 더 우수한 인력들이 영양사나 임상 영양사로 지원을 해서 본인들이 더 많이 훈련을 하시고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환자 대상의 임상 현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느끼시는 것을 바탕으로 영양관리의 향후의 과제 그리고 특히 영양사, 임상 영양사가 이러한 현장에서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영양사와 임상 영양사를 길러내는 입장에서 굉장히 귀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두 분의 주제 발표와 5분의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의 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김원경 교수님 본인의 성명 소속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드리고자 하는 토론자 또는 발표자 분의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저는 신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원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병원에 오래 있다가 이제 학교로 와서 보니까 병원에서 환자 식생활은 유도 아니고 아까 박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젊은 사람들 학생들 시작해서 너무너무 식생활이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건강수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학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그 박소영 교수님하고 이미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수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현재 이제 노인기에 들어선 어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앞으로 향후 노인기에 들어서게 될 현재 청년들, 중장년들 왜냐하면 노인부터 하면은 사실 늦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양이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1, 2년 안에 결정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박소영 교수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블라인드 스팟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영양 정책들이 통합된 어떤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지만 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어느 정도 조금씩 있는데 뻥 빈 데가 바로 청년부터 시작해서 중장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노인부터 시작을 하면 어쩌면 좀 늦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아까 또 지금 정자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문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체급식입니다. 단체급식은 일반 그거랑 틀린 게 단체급식이 저는 영양관리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영양관리법에도 영양사의 업무의 1번이 뭐로 돼 있냐면 건강 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상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교육과 상담이 꼭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권진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양사들이 방문 영양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물론 사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 연구를 보면 단순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는 유의미하게 건강이 많이 증진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영양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교육하고 사정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음식과 관련된 급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도 영양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단체급식소에 100인 이상 단체급식소에 영양사들 다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양사의 역할이 뭘까요? 단순하게 급식 관리하는 매니저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의무 고용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실제로 영양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교육할 시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고 때로는 조리원들이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할 시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양사들을 활용해서 급식을 받고 있는 그 여러 굉장히 포션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청년 학교 급식 대학교부터 학교 급식부터 직장인 급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급식관리 매니저처럼 지금 활용되고 있지만 그 회사나 그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의 건강관리 매니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 그들이 그 업소에서 급식소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영양 정보는 칼로리 얼마고 탄단지 비율 얼마고 그다음에 나트륨 얼마 이 정도는 제시해서 교육은 아니어도 섭취하는 사람들 내가 먹는 음식이 요즘 A 코스, B 코스 있는데 대부분 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먹고 있는 게 어떤 퀄리티의 음식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정보는 현장에서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배출을 하고 있는데 훌륭한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가 교육받은 그 방향대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시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또 사업의 분절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업의 영양과 정책 관련된 사업의 분절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정부 부처 안에 이 영양 정책이나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막 대충 생각해보면 관련된 부처가 교육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농림축산부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이제 복지부 거를 일단 얼른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유사하게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건강팀, 구강정책과까지 들어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고 아마 저기 다른 팀의 사회복지에도 조금 들어있고 다 여기 조금씩 나뉘어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식사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한 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급식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행해지는 모든 급식 또 영양 관련된 모든 정책을 통괄하고 그거를 같이 어레인지하고 물론 각
부처에서 조금 그 팀에서 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부 부처 내에 최소한 과 단위의 어떤 조직이라도 있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덧붙이는 말이지만 영양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다 결국은 건강을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영양에서 하는 모든 정책 사업이 별도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건강 수명을 업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 부처에 그리고 여러 그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나는 대한보건교육사 협회 협회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있는 보건과 영양을 전문으로 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육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만여 명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가 보건교육을 하면서 영양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사입니다. 좀 함께 저희와 함께 좀 일을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로 함선옥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한국급식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함선옥입니다. 오늘 이제 영양 전문가 분들이 모이셔서 최고의 영양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영양 자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 이 국가 정책과 발전 면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 토론 주제인 전 국민의 결국은 건강 수명이 업되는 게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건강을 증진한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영양이 중요하고 따라서 그 직군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 영양 전문가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우리 이 토론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국가나 이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건강 수명이 증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노인들에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임상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모두나 알고 있죠. 아까 이제 김은미 박사님께서 그런데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임상 영양사를 잘 안 한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안 하는 이유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딱 하나죠. 본인의 흥미, 두 번째 사실 흥미보다 더 큰 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잡이 있느냐. 그래서 영양사 자격증을 받고 임상 영양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특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공부를 더 훨씬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데 자격증을 따서 정말 내가 원하는 디슨한 정규직이 있느냐가 이제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학생들은 풀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결국 이 부분의 전문가 그리고 행정의 전문가 연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미국을 20년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15년을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RD의 포지션과 우리나라 RD의 포지션 그리고 클리니컬 뉴트리셔니스트의 포지션 그들의 전문성 그들의 역할의 범위가 좀 다른 것들이 있죠. 물론 시작 자체가 다르고 나라가 스탠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양질의 영양사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영양사 직군들의 전문성이 더 향상되어야 되고 이게 물론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7월 달에 이제 영양사 협회 학술대회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로봇에 관련된 발제를 했습니다. 많은 직군에서 본인들이 하는 단순 작업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거를 꺼려하죠. 너무나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로봇이 나와서 제일 먼저 없어질 직군이 교수랑 변호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교수들이 AI를 쓰지 말아야 될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순 작업이 할 수 있는 거는 기계가 대체하고 이 전문 직군이라는 데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전문 분야를 점점 넓혀감으로써 저는 파일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어디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그 이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오늘 아까 이제 축사를 해주신 남민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병원부터 아래 애들부터 시작해서 학교 또 직장에서도 식생활 교육 영양사 분들이 많이 시키시고 있고 다만 직장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그만 급식소나 노인급식소 같은 데는 더 개선돼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장과 산업과 학계와 발전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플러스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쪽 부분이 우리한테 어려운 거는 같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학교에 계신 분들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이 원하는 잡을 갖고 나가서 사회와 산업 발전이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쪽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학교와 협회에 있어 이렇게 전문 직군을 가진 협회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생존 의식으로 전체 전문가 수준을 넓혀서 이 고산업계에서 파일을 양적인 것만 아니고 질적으로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자 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밀도 있었던 만큼 세부 말씀도 굉장히 저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이승민 교수님 그리고 토론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거의 냉장고를 걸어오는 듯한 추위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실 때 좀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들 샐러드는 스윗 밸런스 오늘 후원해주신 샐러드 250g 모두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으로 오늘 영양과 돌봄 함께해서 건강 수명을 하자는 주제로 함께 열린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